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컨디션 관리를 계속 못해가지고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더 미룰 수 없으니까. 자, 우리 이번부터 볼 강의는요. 스텝 1의 핵심 문학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전체 커리큘럼 안내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우문문학하고 산문문학하고요. 기본적인 유형, 그다음에 전략, 그리고 이론들 정리하고요. 바로 우리 이제 2권의 고전 문학 정리 들어갈 거예요. 자, 1권에 248쪽 펴시면 됩니다. 248쪽 펴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보시면 문학의 이해와 유형 해가지고요. 우문문학 해석, 운문 독해를 위한 기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문제 하나당 지문 하나만 나오고요. 접근해야 되는 각도가 상당히 명확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수능 국어에서처럼 한 작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복잡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만 빨리빨리 찾아내면 되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이론 알고 있어야 선택지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작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이제 운문, 시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일단은 뭐부터 의미를 파악하는 거냐면요. 제목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보통 시의 중심 소재나 기본적인 상황이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제목만 본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제목을 통해서 해석의 핵심적인 대상이나 기본 상황 같은 거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248쪽에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예 한번 보세요. 한용운의 나룻배와 행인, 제목이 나룻배와 행인이니까 당연히 이 시에서 핵심적인 의미는 뭐 중심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나룻배와 행인 이거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송인이 이 송자가 보낼 송자고요. 그 다음에 이 인이 사람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내며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별 노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목에서 기본적인 의미 파악한 다음에요. 이제 실제로 시를 읽어 나가면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 시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일단 시어 의미를 파악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요. 긍정과 부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긍정적인 것들로 표현된 것들을 묶어 나가다 보면 시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고요. 물론 부정적인 것들을 파악해도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역시 주제와 연결이 되거나 시적 화자의 지향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이런 거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파악할 때 어려워지는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사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뜻, 즉 함축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읽어 나갈 때 그냥 느낌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머릿속에서 파악한다. 문맥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한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쭉 이제 시를 해석해 나가다가 특정 부분에서 막히면 이 시어를 앞에서 꾸며주는 부분이나 풀이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시어나 시행이 나오기 앞이나 나오기 전이나 후. 그죠? 그래서 앞뒤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시어 의미를 파악해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어임이 파악하는 것들은 특정 시어나 구절의 밑줄을 치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 앞뒤나 위아래를 살펴보시면 되죠. 자, 일단 박두진의 해라는 시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해야 소사라 그랬죠. 해야 소사라 그러면 얘는 해는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보고 싶은 거 긍정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달밤 같은 경우는요. 달밤이 어떻다고 나와 있어요? 예, 달밤이 싫어라고 나와 있죠. 싫어하는 거네요.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대적인 의미 관련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해라든가 달밤에 대해서 선택지 해석할 때 이 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달밤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다음 시를 한번 보세요. 비둘기에 이렇게 밑줄 치져 있죠. 우리 뭐 비둘기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 뭐 요즘엔 비둘기가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되게 깡패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데 이것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의미가 아니고요 앞뒤 맥락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어야
그죠? 요즘은 비둘기를 보려면 도심으로 들어와 시청 광장쯤에서 팝콘을 뿌리죠. 뭐 팝콘 뿌리면 거의 습격하듯이 비둘기 달려들죠. 자, 순식간에 몰려드는 비둘기 떼에 겁없이 손등까지 올라와 만져도 도망가지 않고 소리쳐도 그냥 얌전히 팝콘을 먹지만 이거 재밌죠. 나머지 부스러기 하나마저 먹으면 올 때처럼 어지러운지 사라져버리는 비둘기를 만날 수 있고 그때는 아무리 애원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에서 언급되는 비둘기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줄 때는 다가왔다가 먹을 거 다 먹으면 그냥 가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있을 때는 다가오고요. 자기가 취할 이익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는 존재.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걸 시 앞뒤 맥락에 따라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항상 시어 이미 파악할 때는요. 앞뒤, 위, 아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어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시에서 전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우리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학창 시절부터 원체 많이 본시기도 하죠. 한국인이 좋아하는 시 2위입니다. 1위는 서시예요. 서시를 더 좋아하는 이유는 짧아서 뭐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죠.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그러면 나 싫다고 떠날 때 그냥 보내드린다 체념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하나름 따다가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떠나는 님에게 오히려 꽃을 뿌리면서 축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받고 가시옵소서. 당신 위에서 떠나는 길에 내가 뿌린 꽃 당신 가는 길이라면 그저 짓밟혀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나부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리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일종의 반어법인데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당신이 떠나는데 겉으로는 울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매우 슬프다는 걸 저 안 울어요. 하나도 안 슬퍼요.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메시지 파악한 다음에 주제 끌어낼 때는요. 항상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대상, 그 다음에 상황, 그리고 정서, 태도. 이런 축을 잡으면 시의 전반적인 내용 같은 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대상이 되는 건 뭐예요? 대상과 상황. 대상은 핵심 소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달래꽃 가지고 일단 님이 떠난다는 이별의 상황에서 어떤 정서나 태도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 보내준다. 체념. 그 다음에 꽃 뿌린다. 축복. 그리고 저 발표도 상관없다. 희생. 그리고 마지막 년에 눈물을 통해서 슬픔이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맥락 잡을 때 진달래꽃을 통해서 그저 이별로 인한 슬픔 그 다음에 떠나는 님에 대한 체념과 희생 축복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시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왜 얘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느끼는 바가 뭐고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시적 화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스토리를 구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왜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왜 얘기하는가 의도와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런 축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떻게라는 것이 곧 보게 될 표현 방식입니다. 사실은 이제 개념적으로 좀 학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표현 방식이고요. 항상 선택지에 나올 때는 표현 방식과 더불어서 효과까지, 그죠? 효과까지 한꺼번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엮어서 보셔야 되고요. 자, 한번 그러면 한번 가보죠. 표현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나 소설에서 쓰이는 표현 방식들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정돈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학습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가벼운 부분이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배운 지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한번 보죠. 시에서 표현 방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운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운율이라는 건 뭐예요? 말 리듬감 얘기하는 건데 시의 운율은 기본적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요소가 반복되는 게 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요. 그 시어의 반복이 확인이 된다면 운율은 무조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반복된다고 했을 때 일정한 위치에서 동일한 발음이 반복되는 거나 아니면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거나 뭐 끊어읽는 단위가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시에서는 음보율이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이건 뒤에서 볼 거고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사소한 내용까지 나오기도 했어요. 이건 참고삼아 보시고요. 지금은 안 나오니까. 다만 이제 단순한 발음이 아니고요. 특정 시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가 반복될 경우에 운율의 형성과 더불어서 의미를 가진 말을 계속한다라는 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강조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보죠. 먼저 음이율. 요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음이율은 일정한 위치에서 같은 발음이 반복돼서 형성되는 운율이죠. 음이율이라는 용어보다는요. 요거 보면 보세요. 홀수행에 보면 아기가 잠드는 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아빠는 머리맡에 아빠가 가시는 걸 아기는 말똥말똥. 그다음에 짝수행을 보면요. 보고 가려고 앉아 계시고 보고 자려고 잠을 안 자고 해 가지고요. 시행에 앞과 뒤에서 아와 고라는 발음을 반복해 가지고요.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사한 발음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250쪽 보시면 음수율과 음보율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음수율이라는 것은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음수가 글자 수죠. 글자 수 반복해서 생기는 운율이고요. 그 다음에 음보율 같은 경우는요. 끊어있는 단위를 반복했을 때 생기는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한국시에서는요.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단위로 끊어 읽고요. 그 다음에 세 덩이나 네 덩이로 끊어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조 한번 보시죠. 보시면 내 마음 잘라내어 별달을 만들고자. 그래서 구말리 되는 높은 하늘에 뚜렷이 걸려 있어 고운님 계신 곳에가 비추어나 보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거 보통 이제 세 글자나 네 글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세네 글자 반복해서 형성되는 운율 해가지고요. 3, 4조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다섯 글자로 살짝 벗어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끊어 읽는 단위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해서 네 덩이로 끊어 읽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3, 4조의 사음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수율과 음수율하고 음보율은요. 보통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도 당연히 나타날 수 있어요. 보세요.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단위로 보면 된다고 했죠. 그럼 보면 보세요.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해가지고요. 끊어 읽는 단위는 삼음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는 민요의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거죠. 글자 수로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해가지고요. 주로 글자 수 자체로 봤을 때는 일곱 글자, 다섯 글자로 끊어 읽으면서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음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예, 세 덩이로 끊어 읽기 때문에 7호조의 삼음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유시들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 시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민요에서 나타나는 율격을 차용한 현대시에서 이런 운율이 확인이 됩니다. 뭐 다른 음보나 다른 음수는 묻지 않으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금 이 김소래 시에서 나타난 7호조 3음보의 운율은요. 왼쪽에 보조란 잠깐 보실까요? 그죠?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민요조 율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렵지는 않죠. 선택지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시의 소토 표현 방식에서 기본이 되는 게요. 심상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시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시각적인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개념은 언어로 감각적인 현상이 마음속에 재생된 것. 그래서 언어로 이제 오감을 표현한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시각, 미각 이런 거 파악하는 건 되게 기본적인 거고요. 항상 표현 효과까지 더불어서 나오기 때문에 심상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를테면 보세요. 1번에 심상이 기능해 가지고요. 자, 심상이 나타나면 상황이라든가 정서, 그다음에 대상을 감각을 동원해서 나타내다 보니까 그죠?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 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선택지에서 시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미지가 확인되면요 구체화나 형상화는 무조건 맞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 한번 보죠.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 안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나?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온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해가지고요.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 뭡니까? 청각적인 이미지죠. 그리고 이런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특정 사람을 찾는데 그죠? 그 사람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청각적인 심상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어렵지는 않죠. 자, 이미지는 언제나 구체화, 형상화하고 연결된다는 거 잡아두시면 되고요. 쉽지만 가볍게 확인해 보죠. 심상의 종류 해가지고요. 먼저 시각적인 심상 나와 있어요. 이거 뭡니까? 말 눈으로 확인되는 거죠.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끝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청각은 소리죠. 삐삐 배 배종 배종 해가지고요. 새 우는 소리 이게 하고 있어요. 청각이고요. 후각은 뭐겠어요? 냄새죠. 매화 향기. 후각 연결되고요. 기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미각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맛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달콤하고 매콤하고 뭐 이런 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촉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촉, 피부의 느낌으로 연상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 하게 되면요. 뭐 차갑다라는 거 이거 촉각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오감과 관련되는 건 굉장히 편하게 인지가 될 거고요. 다만 6번의 공감각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공감각이라는 게 흔히 두 개의 심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두 개 이상의 감각이 그냥 따로따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결합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감각의 전이 말 그대로 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의 이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어떤 감각이 어떤 감각으로 바뀌었나를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뭐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에 동원된 것화라는 식으로 감각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죠. 첫 번째 예 한번 보시면요.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것 해가지고요. 지금 뭐예요? 황소의 울음을 금빛이라는 시각을 동원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청각이라는 감각을 시각적으로 바꾸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거 또 보세요.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라 그러면 파란 초생딸이라는 시각을 시리라라는 촉각을 동원해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시각의 촉각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감각이 전이되는 방향보다는요. 그죠? 그냥 공감각이 사용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거 확인하는 문제로 나와요. 자, 그다음에 다음 예문도 보죠.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그러면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은 뭐예요? 금빛으로 타는 태양이고요. 이것을 울림이라는 청각을 동원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각의 청각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할 수 있을 때 잘 잡아둡시다. 나중에 선택지에서 헤매지 않게요. 그 다음에 피라미, 은빛, 비린내라고 하게 되면요. 지금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은 피라미의 비린내, 후각인데 은빛이라는 시각을 동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후각의 시각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각 어렵지 않죠. 단순히 두 개 감각이 따로따로 제시되어 있는 거하고요. 공감각은 분명히 달라요.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합적인 심상이라는 것과 공감각을 좀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복합적인 심상은요. 감각의 전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한 대상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감각을 나열해서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감각은 감각이 결합되면서 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교재로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예요.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그리워해 보지만 해가지고요. 새빨간 감 시각으로 따로 있고요. 바람 소리 청각으로 따로 있죠. 그죠? 이런 것들 그냥 복합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만 보시면 꽃처럼 붉은 울음을 이라고 해가지고요. 울음이라는 청각을 붓다라는 시각을 동원해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물론 시험에 복합적인 심상하고 공감각
공감각적 심상을 구별하는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2쪽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유라고 해서 나와 있죠. 우리 비유 그러면 일상적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을 원관념, 그 다음에 빗대는 다른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빗대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부 종류가 나뉘죠. 그죠? 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비유법의 종류, 개념도 아셔야 되는데 효과까지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죠. 비유체계를 쓰게 되면요. 즉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나타내게 되면 시의 주제나 내용 같은 것들을 상당히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금방 납득은 안 되죠. 아니 빗대어서 전달하는 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건데 이게 주제나 내용이 명확하게 오히려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 프로포즈 할 때 그죠? 뭐 연애 안 해봤어요? 맨날 제가 아픈 부분을 건드리죠. 나중에 하시면 되죠. 뭐 프로포즈 할 때 프러포즈가 맞습니다. 로 아니고요. 외래어 표기법. 자 어쨌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어, 그냥 난 너를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결혼하자. 이거 안 되죠. 그죠? 뭐야? 그냥 밥 먹다가 야, 너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결혼하자 그러면 씨알도 안 막혀요. 그죠? 안 막히는데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약속 잡아서 어느 날 약속 잡아가지고 아무 말 없이 탁 이렇게 이만한 상자를 하나 주는 거죠. 보고 야, 네 거야. 열어봐. 딱 그랬는데 열었더니 막 사방으로 막 화살표 막 다이아 막 들이고 그러면 뭡니까? 오빠 허락할게. 제가 뭐 여성분들을 그 속물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뭐 여성분들이 남성분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딱 보는 순간 결혼하자라는 말도 안 했는데 허락할게. 그죠? 누구야 허락할게. 오빠 허락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다이아 반지에 빗대어서 나타냄으로써 너와 결혼하고 싶다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선택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직유, 은유를 통해서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엮여서 나오면 직유나 은유가 확인되는 순간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선택지는요. 맞는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1번의 직유법부터 한번 볼게요. 직접 빗대는 거죠. 유사성을 바탕으로 직접 빗대는 건데 개념은 이렇고요. 방식은 멋머같이 멋머신 듯 멋머신 양 멋머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직유법 그러면 멋머같이 멋머처럼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직유의 방식이고요. 그죠? 개념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빗대는 거고 방식이 같이 듯 양처럼 같은 게 쓰이는 겁니다. 보세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해가지고요. 꽃이라는 원관념을 누님 같다라고 빗대고 있죠. 뭐뭐 같다라는 게 유사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모닥불은 한 그루 향나무 같다 그러면 모닥불은 향나무 같다 해서 유사성을 바탕으로 모닥불이라는 원관념을 향나무에 빗대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직유고요. 은유법은요. 두 대상을 동일 관계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원관념이 곧 보조관념이다.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보세요.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이거 모자 얘기하는 거죠.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이 나빌레라가 나비루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곡갈은 나비다 해서 곡갈과 나비 원관념 보조관념을 동일 관계로 놓고 있죠. 이게 은유고요. 학창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배웠던 은유가 이걸 거예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내 마음과 호수를 동일 관계로 놓고 있습니다. 은유법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택지에 나왔을 때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시 혼자 읽으면서 일일이 수사법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의 화류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얘는 뭐냐면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 먹혔지. 노을이나 어둠은 둘 다 생물은 아닌데요. 노을이 어둠에게 잡아 먹혔다라고 해가지고요. 생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이거 화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3쪽 가보죠. 4번의 의인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것을 인간의 인격을 지닌 것으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면 변은 서러운 눈을 씻어서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제 몸에 노여움도 덥고 가슴 더운 줄 안다 해가지고요. 별을 사람처럼 서러운 감정을 느끼고 노여움이라는 감정도 느끼고 이 감정을
덮을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의인법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요. 살짝 고민이 되는 게 선생님, 사람도 생물인데 이거 두 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오른쪽에 보조란 잠깐 보시죠. 해결하고 가야죠. 의인법이 기본적으로 화류법에 포함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죠? 전체 집합, 부분 집합 관계인데 특히 무생물을 인간에 빗대어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의인법이라고 특별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맨 5번의 대유법 보시면요. 그죠? 자,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나 특징을 들어서 그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법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크게 제유법이나 환유법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별하긴 하는데 한국 문학에서 이게 명확하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 인지만 하시고요.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유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대상의 일부분이나 부분이나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나 아니면 대상을 대표하는 한 가지 특징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 전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제유, 환유 구별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가지고요. 들이라는 우리 국토의 일부를 통해서 빼앗긴 나라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물론 이런 해석은 시대적인 배경을 전제해야만 가능한 거기도 하죠. 시험에서 필요하면 시대적인 배경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주요. 그죠? 자, 봄은 그죠?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데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들인 논밭에서 움튼다라고 해가지고요. 제주에서 두만까지 그죠? 제주에서 두만까지 논밭에서 움튼다 해가지고요. 제주 두만 논밭이라는 우리나라의 일부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대유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죠. 2번에 나와 있는 거. 자, 순수하고 다정한 우리들의 누나 흰옷 입은 소녀의 불멸에 순수해가지고요. 우리 왜 한국인을 흔히 백이민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흰옷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징, 그죠? 대표적인 특징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 한국인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대유법 체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유법, 환유법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시험에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가 공무원 시험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까지 국어 시험에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가끔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뭐 모두가 똑같이 가르치는 거기는 한데 그 예를 이런 개념들 접근하는 예 자체를 제 수업을 그대로 베껴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몇 년부터 이제 제가 다른 문제집 보면서 안 겹치게 하려고 일부러 피해서 만든 교재인데 오히려 제 걸 베껴서 그대로 내더라고요. 하긴 뭐 제 문제도 그대로 베껴서 제가 요즘 현장에 나가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냈던 문제 같은 거 마구잡이로 막 쓰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분들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좀 집중해야 될 일이 우선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제 강의 보고 있는 거 아니까 그런 분들은 긴장 좀 바짝 하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처리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보시죠. 뭐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잘못은 없죠. 다만 이제 제가 또 입수를 했잖아요. 제가 뭔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제 강의를 그렇게 모니터링 한대요. 뭐 조회수 올려주면 저도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54쪽 가가지고요. 그죠? 254쪽 보시면 자, 대유법 말고 이제 풍유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우화법, 다른 말로 우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직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왔어요. 지금도 이제 겨우 막 지난주부터 계속 벌써 뭐 하루 정도 괜찮고 계속 감기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약 먹고 주사 맞고 이러는데도 지금도 이제 계속 누워 있다가 오늘 하루 마침 수업이 없어가지고 계속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서 일단 몸이 좀 컨디션 괜찮을 때 조금이라도 찍어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10월 달까지 약속한 강의는 다 끝낼 수 있도록 힘내겠습니다. 그죠? 뭐 정 안 되면 돈 들여서 링거라도 맞아야겠죠. 그죠? 자, 링겔 아니고 링겁니다. 외래어 표기법 역시 시험에 안 나와요. 자, 풍유법은 뭐냐면 원관념을 뒤에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숨겨진 본래 의미를 암시하는 방법인데 요게 개념적인 뜻이긴 하는데 좀 풀어서 얘기해 보면 풍유법은 이런 거예요. 나타내고자 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상황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풍유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조 노인 시조 나와 있죠. 보세요.
현대풀이 나와 있으니까 아래 참고하시고요. 구름이 욕심 없단 말이, 나쁜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헛되다. 하늘 가운데 떠 있어 멋대로 다니면서 굳이 밝은 햇빛을 따라가며 덤나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상황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결국 이 상황은 간신히 그저 임금의 총명을 흐리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신 새끼가 임금의 총명을 흐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이 햇빛을 덮는 다른 상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풍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산문, 소설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 왜 동물을 통해서 인간의 이야기를 암시하는 걸 우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역시 풍유법이 산문에 적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에 중의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한 단어로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중의라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면 자,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한번 그저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자 빈산에 가득하니 쉬어간들 어떠리라고 해가지고, 요거 황진이가 벽계수라는 호를 가진 그저 종실, 그저 종실을 유혹할 때 썼던 읊었던 시조인데요. 여기서 벽계수라는 게 이제 그 황진이가 유혹하려고 했던 종실의 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푸른 시냇물 자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명월은요 밝은 달이기도 하면서 황진이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학습해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시어를 통해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중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당시에 황진이가 불렀던 유혹의 소나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에 의성법, 9번의 의태법은 그냥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의성법은 소리를 본떠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울물 돌돌돌이라고 해가지고요. 소리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의태법은 모양을 본떠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우뚝 철철철 이렇게 쓰게 되면 모양 나타내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의태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수사법 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의성어, 의태어 같은 것들은 묶어서 음성 상징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안 적어도 돼요. 왼쪽에 보조란에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시의 표현 방식 나오는 선택지에서 음성 상징어 그러면 의성어나 소리를 나타내는 말이나 의태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쓰였는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이라는 말 때문에 의성어만 뜻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의성어와 의태어 둘 다 묶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를 파악하는 기본 이론이고요. 물론 표현 방식 같은 건 개념이 조금 더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표현 방식 부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문학 1강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운문 문학, 그죠? 독해 전략, 유형에 따른 독해 전략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정리할게요.